예, 안녕하세요. 수원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 변호사, 수원중앙제일법률사무소의 협력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절차,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보호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님 등 보호자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지금 최근에 가정법원에 재판에 갔다가 본인의 아이가 예상치도 못하게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고 수감되는 것을 보고 놀란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동영상을 찾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동영상에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두 번째로 향후 소년 사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게 되는 것인지,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부모님 등 보호자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란 어떤 의미냐?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소년은 종국 결정으로는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 중에 하나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 처분은 부모님께 위탁하는 것이고, 2호 처분은 수강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 4호 처분은 단기보호관찰, 5호 처분은 장기보호관찰, 6호 처분은 소년원외 시설 등의 수감, 7호 처분은 의료시설 등의 수감, 8호 처분은 단기소년원,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소년원, 10호 처분은 2년 이하 소년원 수감 처분입니다. 그런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죠. 그것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종국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년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소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에 소년을 분류심사원에 위탁시킨 상태로서, 즉 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킨 상태로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형사 절차로 치면은 이것은 이른바 구속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의 형사 절차에 준해서 생각을 하자면 소년분류심사원은 구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구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소년이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등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은 꼭 그러한 경우에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구치소에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수감되게 되는 것이지만, 소년 사건에서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보다 더 많은 경우에 소년의 성향을 법관이 조사하고 소년에 대한 부모의 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년 사건은 가장 중요한 목적 자체가 소년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등을 저지른 미성년자인 소년이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분류심사원에 위탁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동안에 재판 기일은 다음 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결정과 함께 다음 재판 기일이 보통 3주쯤 뒤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심사원 위탁 생활을 거쳐서 다음 재판 기일 때 다시 재판을 받고, 통상적으로는 그 시점에서 소년 사건의 종국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얼추 살펴봤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이후에 3주쯤 뒤에 다시 비공개 심리가 열리게 되고, 거기서 종국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시점에서도 종국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다시 분류심사원에 재위탁돼 가지고 종국 결정이 내려지는 기일이 또 미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감된 소년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소년분류심사원이 소년의 성향이라든지 부모의 개전 의지를 살피기 위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수감되어 있는 측면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강력한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은 이제 부모님께서 혹은 보호자께서 지금 시점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시점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종국 결정에서 내려지는 소년보호 처분이라는 불이익의 처분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다시 지나간 절차를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최초의 경찰에서 조사받는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면은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 재판받는 당일에 종국결정, 비수감형 종국결정이 나와가지고 풀려나고 사건이 종결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아주 중대한 악성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이라도 다음 재판 기일까지 판사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또한 우리 아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 역시 우리 아이를 갱생시킬 의지가 투철하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상 변호사 선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는 자체가 우리 부모님이 소년에 대해서 또는 보호자가 소년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고 투철하게 갱생시킨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고, 또한 선임된 변호사는 지나간 수사 절차를 살펴서 소년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소년에게 재범 위험성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소년이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하는지 등에 대해서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원으로서는 선임된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를 살펴서, 또한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정 등을 살펴서 종국 결정에서 소년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관대한 처분이라는 것은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이상 당연히 다음 처분은 풀려나는 처분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년보호 처분은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고, 그 중에 1, 2, 3, 4, 5호 처분은 비수감형 처분입니다. 분리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5호 처분 밑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6호 처분 이상은 시설 수감이기 때문에 분류심사원 같이 3주 혹은 분류심사원은 길게는 최대 9주까지 수감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짧은 정도의 수감이 아니라 한 달, 6개월, 최대 2년까지 수감될 수 있는 굉장히 가혹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우리 보호소년이 최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 보호소년에게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보호소년의 보호자인 부모님 등 관계자들이 보호소년을 갱생시킬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절차,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던 조기현 변호사가 설명드렸습니다.